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새마을운동가 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마지막 강의인데요. 새마을운동은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농민들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잘 살게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농민들이 잘 살았을까요? 네, 실제 마을에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은요, 새마을운동기에 농민들이 잘 살게 됐다. 정말 밥도 못 먹었는데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이제 밥을 먹게 됐다. 그렇게 하면서 빈곤 퇴치라고 하는 박정희 정부의 어떤 목표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이 부분은요, 사실은 새마을운동이라기보다는요, 새마을운동과 함께 진행되었던 다수학 품종의 보급이라고 하는 농업 정책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일벼라고 들어보셨죠? 통일벼가 개발이 되어서 확산되었던 시기가 바로 1970년대였고요. 이 통일벼는 다수학 품종의 벼로서 농업지대인 아시아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사실은 국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필리핀에서 개발된 품종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 개발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통일벼 재배 면적이 확대되는 것은 1970년대입니다. 기존의 그 일반 벼라고 불리는 벼에 비해서 몇 배의 소출이 낮기 때문에요. 이 통일벼는 박정희 정부가 주곡의 자급화, 즉 쌀 문제에서 이제는 해방될 수 있다. 이 통일벼도 있지만은요, 이 통일벼를 개량해서 만든 여러 벼들이 있습니다. 유신벼도 있고요, 노풍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품종의 벼가 바로 이 통일벼의 이제 또 다른 어떤 변종 품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다수학 품종 개발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쌀이 많이만 열리게 되면은 무거워가지고는 금방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대도 튼튼하면서 이게 또 쌀도 많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다수학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 하에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통일벼가 대단히 밥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일반 벼처럼 아주 차지고, 한국인들은 차진 벼를 좋아하잖아요. 아주 기름기가 있고 차진 그런 벼를 좋아하는데, 이 통일벼는 푸석푸석하고 찰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굉장히 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통일벼로 밥을 지어놓고 밥맛에 대한 품평회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먹어보시고는 이야 맛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식을 참여했던 장관들이나 사람들은 전부 다 맛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품종은 지금 밥맛이 중요하냐,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해서 소득증대 사업으로 강제적으로 통일벼 재배 면적을 확대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벼는 이제 재배 면적은 확대되는데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사지를 않습니다. 맛없는 쌀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통일벼를 재배한 통일벼는 전부 정부에서 수매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통일벼 가격은 매우 낮지만 정부는 높은 가격으로 통일벼를 다수학 품종을 전량 수매하겠다 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 정책은 다른 말로 교과서에는 이중고가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 가격을 이중으로 유지한다는 거죠. 시장 가격은 낮지만 정부는 시장 가격과는 별개로 다수학 품종 가격을 높게 매겨서 정부가 수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통일벼 재배를 꺼리던 농민들이 너도나도 이런 다수학 품종을 심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 품종을 다 수매를 하게 되니까 농민들은 소득 증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수학 품종을 재배를 해서 정부가 높은 가격으로 사주니까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마을운동기에 빈곤이 퇴출되고 드디어 쌀밥을 먹게 됐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통일벼의 보급은 사실 새마을운동과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주로 환경개선 사업 쪽으로 치중되어 있었고요. 통일벼의 보급은 이미 1960년대 후반에 통일벼가 발명되어서 그것의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갔던 그런 다른 결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이 농촌의 빈곤 퇴치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농민들의 그러한 해석에 대해서 이제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수학 품종의 보급이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가 통일벼를 자꾸 수매해가지고는 그 통일벼를 처치곤란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에게는 통일벼로 밥을 주고 통일벼로 막걸리를 만들고 뭐 과자도 만들지만은 지속적으로 통일벼 생산은 늘어나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다수학 품종의 쌀을 수매하는 데 써야 되는데 더 이상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져서 이중고가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박정희 정부 말기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통일벼는 사실은 병충해에 대단히 강한 벼로서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벼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게 되면서 다수학 품종의 벼를 강타하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신종도열병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이게 바로 70년대 후반에 유명한 사건인 노풍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풍이라고 하는 벼도 다수학 품종의 일종인데 정부의 권유에 의해서 재배 면적을 확대했는데 새로운 신종도열병이 전부 다 노풍이라는 이 품종이 그 질병에 걸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수확량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기에서 얘기했던 신권식 옹의 경우에도 박정희 정부에 대한 지지,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 신민당을 찍게 됩니다. 야당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노풍파동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노풍파동으로 농작물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 그 해에 농사가 흉년이 되면은요 1년 연봉이 다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새로운 자연의 어떤 역습인 것이죠.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전자 조작 벼가 등장했는데 새로운 그 유전자 조작 품종만을 습격하는 새로운 질병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외면했다. 이제 우리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소비자의 니즈, 고객의 니즈라는 말이 많이 하잖아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경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뭐 맛있고 좋은 것을 찾게 되는데요. 통일벼 이 다수학 품종의 미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입맛에 대단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없는 벼를 소비하지 않는데 굳이 그 품종을 심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다수학 품종은 1970년대에만 권장되고 재배되었지 그 이후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요, 새마을 운동이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켰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절반은 맞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통일벼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이중고가제를 통해서 높은 쌀 가격을 보장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벼의 어떤 확대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운동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 효과는 어떤 것이었느냐? 사실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은 그것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성공했던 가장 큰 요인은요, 그 앞에서 얘기한 시멘트의 무상 분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를 무상으로 분배해주고 시멘트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은 새마을운동 시기에 다 진행이 됐습니다. 시멘트로 우물을 개수하고, 시멘트로 팔레트를 만들고, 시멘트로 담장을 바꾸고, 뭐 시멘트로 하수구를 개수하고 등등 이 시멘트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환경 개선은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멘트와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 운동 시기에 농촌의 경관을 근대적인 것이라고 바꿨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었느냐. 우리나라 농촌 풍경은 초가이기는 했지만은요, 아주 굴곡진 어떤 산과 자연 환경과 초가집, 굴곡진 길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그런 풍경이었는데요. 직선으로 만들어진 길, 일률적인 슬레이트 빨강, 초록, 파랑 지붕, 그리고 시멘트로 만들어진 담장.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박정희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스타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농촌의 경관을 대단히 훼손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붕 재료가 됐던 슬레이트는요, 성면이라고 하는 대단히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봐서는요, 대단히 친환경적인 소재의 친환경적인 농촌의 경관을 대단히 인공적이고 화학적인 시멘트를 소재로 한 것을 바꿈으로써 농촌 경관을 대단히 훼손했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그 토질에 맞는 산물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책 그들의 새마을운동을 보면은요, 두 마을이 등장합니다. 아미리는 새마을운동이 대단히 성공적인 마을이고요, 나렐이라고 하는 마을은 새마을운동이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렐이 마을에서는 새마을운동 시기에 묘목을 개발을 해가지고는요, 소득 증대 사업에 주력합니다. 그리고 장호원 지역의 토질에 맞는 복숭아라고 하는 그 품종이 토징에 맞다는 것을 알고는 복숭아를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조사 들어갔을 때는요, 아미리 마을보다는 새마을운동이 안 됐던 나렐이 마을이 훨씬 더 소득이 높았습니다. 아미리 마을은 벼농사만 위주로 했는데 사실 쌀 가지고 소득을 증대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대신에 복숭아는, 장호원 복숭아는 전국 최고의 복숭아로 대단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새마을운동기에 여기에서 심었던 묘목은 도시 개발과 함께 도시의 조경산업으로 불티나게 팔려갔습니다. 이렇듯이 소득 증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 땅에 맞는 생산품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오랜 고민과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문제는 아무리 많이 생산한다 하더라도 도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고 사회에서 그 물품에 대한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파가 풍년이 되면 양파값이 폭락이어서 농민들은 망하고, 양파가 흉장이 되면은 흉작이 되어서 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투기적인 산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경우에도 땅콩이 잘 나간다 그래서 땅콩을 대규모로 심었더니 땅콩값이 폭락을 해가지고는 부채를 떠안았다.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적으로 내려고 했던 박정희 정부의 돌진적 방식의 그러한 새마을운동은 환경 개선에는 대단히 효과적이었지만 소득 증대 사업에서는 그 효과가 대단히 미미했다.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보다 더 자유와 자치성을 더 많이 보장하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농촌 지원책, 그리고 그 마을의 어떤 공동체, 그것을 해나가기 위한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은요, 공동체성인데요. 새마을운동은 사실 농촌마을의 공동체성을 극도로 활용한 것입니다. 마을 단위로 경쟁을 붙여서 성공하는 마을에게는 대통령 하사금을 지원했고요. 그러한 경쟁 관계 때문에 마을은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에서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뭐냐면요, 자본주의적 이윤을 추구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자본주의적 이윤을 추구하도록 하는데 그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마을에게 부여했을 따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새마을운동의 연구들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마을과 농민이 변했다. 어떻게 변했냐? 공동체적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윤을 위해서 공동체는 문제 삼지 않는, 즉 이웃에게 싼 가격에 땅을 팔래, 아니면은 서울에서 내려온 업자에게 비싼 가격에 땅을 팔래 하면은 새마을운동이 잘된 마을은 서울에서 내려온 부동산 업자에게 비싼 값으로 땅을 판다. 즉 이윤에 훨씬 더 예민해진,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농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동원해서 성공시킨 이 운동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는 훨씬 더 급속하게 해체되어 나갔다는 것. 두레라든지 이런 공동체 문화, 마을에 있었던 장승, 이러한 민중문화제도 미신이라고 해서 새마을운동기에 나무가 베어지고 장승이 베어지는 그런 공동체적 상징물이 사라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유지되었던 농촌
공동체 문화를 급속히 와해시켜 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공동체를 강화시키려고 공동체의 강화를 목표로 했던 이 운동은 개인주의, 이윤을 추구하는 농민을 만들어냄으로써 농촌 공동체 문화를 급속히 와해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사실 새마을 운동, 이 핵심이 마을 공동체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살리자는 거거든요.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운동은 대단히 권위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를 오히려 해체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은 자연 발생적인 단위로서 서로 이웃끼리 서로 유대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공동체의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이 폐기되었다라고 해서 새마을운동은 역사적으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이후 정권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공동체의 중요한 핵심 이슈입니다. 박정희 시기의 새마을운동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또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죠. 왜냐하면 박정희표 마을 만들기 운동이 그러한 권위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요. 정치적인 동원의 어떤 성격이 강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정말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이웃끼리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복지, 육아, 환경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도시와 농촌 모두의 지속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은 끝났지만 우리 시대의 새마을운동, 우리 시대의 마을운동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여전히 우리가 공동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핵심 키워드로서 마을을 만드는 문제를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박정희 시기 새마을 운동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긍정성과 지향점을 찾아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문제에서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었지만은요,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농촌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